저희 기승식당 구독자들만을 위해 저희 아직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작년 말하고 올해 1월 초에 일부 아파트가 그 단계에 들어간 게 있었어요. 어디냐면 네, 안녕하세요. 기회는 온다 순톡 기승집당 채널의 김성무 PD입니다. 그동안 목소리만 많이 출연해서 목소리가 낯이 익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촬영하느라 아껴뒀던 날카로운 질문들을 가감없이 알차게 펼쳐볼까 합니다. 최근 시장은 올해 상반기 내내 그랬던 것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둔촌주공이 완판되면서 서울 신축 분양 물량들이 다 소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거래가 이렇게 살아나다 보니까 바닥론도 좀 언급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혼란스러운 시장 명쾌하게 해설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 고민했는데 구독자 여러분이 다시 만나고 싶어 하셨던 전문가 한 분을 어렵게 다시 모셨습니다. 4달 전에 진행했던 내용에서 더 나아가 심층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이광수 수석연구위원님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 채널 구독자들을 위해서 알려주신 어떤 바닥 공식처럼 오늘도 위원님의 인사이트를 최대한 풀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그 광순의 복덕방이라는 부동산 리포트를 내시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요. 저도 읽어봤는데 야, 이렇게 알찬 지식의 산물이 무료로 배포돼도 좋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프롤로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문학적인 감동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되게 바쁘게 오랜 기간 대중과 쉬운 언어로 활발하게 소통하시는 이유가 뭘까? 대중들은 지식과 정보를 얻는데 위원님은 어떤 걸 혹시 얻으실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이 목적이 다 있지는 않잖아요. 저는 뭐 목적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즐겁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글 쓰는 일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니까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융합한 혼자서 그래서 일기 쓸 수는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채널의 댓글로 위원님께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달아주시면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주공, 장위자이 등 굉장히 좀 완판이 우려되던 서울 현장들이 완판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3월부터 바닥론이 슬금슬금 또 나오고 있어요. 물론 위원님은 둔촌주공 완판까지는 예상을 하셨고 사실은 그 이후의 현장들이 문제다라고 그때 저희 출연하셨을 때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 최근 그런 분양시장 분위기를 좀 어떻게 종합적으로 보시나요? 일단 전국적으로 보면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공업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어서 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대신 아까 이제 둔촌주공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저주자라고 할까요? 어쨌든 청약 받는 분들이 미달이 났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는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분양 시장에도. 사실 그러면서 분양 시장이 좀 서울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는 모습.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회복하고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분양 시장에 먼저 이제 조금씩 서울을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그래서 감소해서 좋아지는 시장은 아니고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나고 있다. 그 차별화의 기준은 뭐냐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싸면 분양이 잘 되고 반면에 분양가가 비싸면 여전히 미분양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가 관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 4개월 전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셨던 온리 프라이스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 관건이 예정된 물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장 하반기에도 강남 물량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러면 올해 한정지어서 생각한다면 분양시장의 상황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건설회사들이 미분양이 증가하고 리스크가 확대되니까 분양 물량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전국적으로 예상되는 분양 아파트가 일반 분양 기준으로요 한 14만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한 30% 정도 감소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 아파트가 감소할 거다. 물론 서울이나 일부 지역에 이제 분양은 계속되지만 전반적으로 분양의 물량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분양 물량도 같이 좀 감소하는. 그렇죠. 근데 그 분양 물량이 감소하면 또 향후로 한 4, 5년 후에 시장의 변화의 또 이유가 되죠. 그렇죠. 이게 계속 사이클이 맞물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정말 시장의 생물이라는 느낌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특히 그 서울 집값의 보통 이제 바로미터라고 인식하는 가락동 헬리오시티, 이게 작년 9월에 되게 크게 폭락했던 어떤 특이한 이상거래 하나가 있긴 했는데, 그때를 제외하면 그 이후로는 꾸준히 반등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특히 거래량의 회복이 좀 눈에 띄는데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만 보면, 거래량만 놓고 보면 2021년이나 2020년만큼 좀 활발한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량 회복을 예전에 중요 바닥 신호의 하나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 한 단지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지만 이런 거래 회전율이 만약에 다른 단지나 이렇게 전파된다고 하면 이 지금 시점이 혹시 바닥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거래량이 회복하고 증가하면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더 이상 안 빠지고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데, 정확히는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1월부터 의미 있게 거래량이 이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00건도 안 되다가 1월에 이제 1000건을 넘어섰고, 그쵸. 2월에는 2,400건이 됐고, 그리고 3월에도 거의 뭐 한 2,400건 정도 되는데, 제가 예상하는데 4월부터 줄어들 거예요. 4월부터는 하락을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한 3개월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데, 이렇게 단기에 거래량 증가하는 건 추세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4, 5개월 이상? 근데 거기서 딱 걸리는 거죠. 4월까지 올라야 되는데. 혹시 그 4월부터 하락한다고 보시는 근거 중에는 좀 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이요. 가격이 오르니까 다시 또 매수세가 줄어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실수요예요. 실수요는 전형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가격이 이렇게 빠지면 막 가서 삽니다. 근데 가격이 좀 오르잖아요. 그럼 안 사요. 최근에 아까 헬리오시티 말씀드렸는데, 헬리오시티가 거의 뭐 16억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18억까지 맞아요.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매수세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요가 시장에 들어와야 되냐면 투자 수요예요. 투자 수요는 가격이 올라도 삽니다. 왜 살까요? 더 올라갈 거라는 그렇죠. 기대가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투자의 성격이 수요의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시장에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거래량 증가를 관심 있게 추세적인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한계가 좀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뒤에 드리려고 준비했던 질문인데 이게 연결되니까, 네. 최근에 3프로 TV에 나와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전세가가 빠지더라도 한 3, 4개월 정도 지금 같은 거래량 회복이 계속되면 이게 바닥일 수도 있다. 그렇죠. 집을 사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거래량의 절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변화도 같이 살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추세적인 증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 2개월 증가하는 건 네네. 그건 이제는 잠깐 있는 일이고, 그 근본적인 시장의 변화를 잇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개월까지 거래량 회복함으로써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었지만, 회복과 동시에 가격도 같이 올라 버리는 바람에 실수요가 계속 붙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수요가. 네. 근데 왜 지금 투자 수요는 왜 들어올 수 없냐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쵸. 이 가격에서 집 안 오를 것 같은데, 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오지 않아요. 3월 한 달 동안만 해도 바닥론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제 4월 중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3월 말까지의 거래들을 보면 반등해서 다시 하락으로 가는, 정말 귀신같이 시장은 정말 정확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또 하나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저희가 주식 시장이 아니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이 좀 길단 말이죠. 갑자기 뭐 지금 집값이 9년 동안 오르다가 최근에 1년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막 이렇게 해서 오르겠습니까? 아니, 이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막 또 3월 되니까 반등한다, 집값 오른다, 어떡하냐, 또 내 집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제는 일종의 공포감들이 또 생기나는데, 사실은 그런 시장의 그런 공포감으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아직 집을 마련 못한 친구들 중에는 3개월 이렇게 값이 갑자기 반등하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올랐던 그 관성 때문인지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경제를 잘 알고 시장을 읽을 줄 아는 투자자들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정부가 그때 미분양 물량을 사들여서 공급단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후에 정부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한 건지 미분양 물량을 LH를 통해서 일부 사들인 바가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수유 칸타빌 같은 경우에는 비싸게 샀다는 논란이 좀 있기도 했었고 연착륙을 위해서 노력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셈인데 미분양 물량을 사들이는 부분에 대한 정부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쪽으로 정부가 혹시 확대하거나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시장의 가격을 안 빠지게 하고 네. 건설사를 도와주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네. 기본적으로 정부는 예를 들어서 주거 취약층이나 아니면 중서민들을 위해서 공공 분양을 하거나 공공 임대 주택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매년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미분양 아파트를 통해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공공주택은 뭐냐면 전부 다 뭐 땅을 개발해서 거기다 그냥 LH 아파트를 짓는 형식이었죠. 네, 맞습니다. 물론 뭐 매입도 있었지만 그건 개인한테 매입하는 거였죠. 근데 미분양 아파트가 생겼을 때 공공주택 용도로 매입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신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뭐냐면 목적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싸게 매입해야죠. 그런 차원에서는 뭐 과도하게 비싸게라든지 어떤 건설사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매입하는 건 곤란하다. 이것도 어차피 국가의 정부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싸게 매입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제안한 게 뭐냐면 정부가 LH 공사가 가서 사는 게 아니라 LH 공사는 기다리고 있고 건설사들이 비딩하게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열채 상권데 나한테 팔 사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 되겠죠. 급할수록 더 싸게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방법의 어떤 변화도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맞습니다. 정부가 그걸 저렴하게 사들이려면 너무 당연한 시장의 경쟁 원리를 좀 맞습니다. 도입하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제가 되게 최근에 흥미로웠던 점이 그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니까 그 건설사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건설사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가에 사주는 게 뭐가 비싸게 산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손해는 아니니까 위험하면 팔아야 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그러면 이익을 내가 보면- 만들어 놓고 원가에 사주면 건설사는 그냥 아무나 해도 되겠네요. 망하지 않으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마이크를 만드는데요. 만들어 놓고 원가에 사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냐면 만들어내면 누군가 무조건 살 사람은 있다 원가에. 그럼 일단 만들고 한번 해볼 만할 거잖아요. 그쵸. 손해는 예. 안 보니까. 손해는 절대 안 보니까. 네, 그럼 뭐 너무 쉽죠 뭐. 잘 되면 높게 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가에 사준다? 그런 차원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는 철저하게 싸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비딩 체제를 맞습니다.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가에 사들인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건설사들이 굉장히 안전해지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니 김밥 장사를 하는데 김밥을 내가 오늘 100주를 만들어요. 100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비싸게 팔고 나머지는 저녁에 누군가 원가에 다 사가요. 얼마나 쉽습니까? 저도 하고 싶네요. 그렇게 돼요? 김밥 장사 사장님인데 그게 됩니까? 예, 그거 남은 거 가족이 먹든지 나중에 폐기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익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시켜서 이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안 팔린 거 다 원가에 사준다 저녁에? 야,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수혜네요, 거의. 네. 네, 그러면 얼마나 사업하기 쉬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하듯이 아니 원가에 사주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그 건설사 사장님은 아직 위기 의식이 크게 없는 게 아닌가. 그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네. 그렇죠. 아직은 바닥이 안 온 것 같습니다. 바닥론의 이제 근거 중 하나가 이제 최근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점이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좀 미국에서도 이제 기준금리를 더 이상 상향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점점 우세해져 가고 있고 한국의 지금 금리도 최근 사람들이 2, 3년, 3, 4년 동안 익숙했던 그리고 더 길게 보면 뭐 사실은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굉장히 저금리에 익숙해져 있었잖아요. 만약에 지금 기준금리가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그거는 경기 침체가 그만큼 심각하다 이런 방증이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어떻게 흘러가고 이게 또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혹시 예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금리에 대해서 최근에 되게 민감도가 커졌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도 크게 변할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특히 코로나19 때 글로벌하게 저금리가 됐고 우리나라도 거의 뭐 제로금리 근처까지 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유동성이 확대되고 그게 부동산으로 흘려들면서 집값을 올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반면에 또 코로나가 끝나고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니까 금리를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또 시장에서 주택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도식화가 어떻게 됐냐면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가격이 빠진다는 인식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금리가 다 올랐고 여기서 향후로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가 혹시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빠뜨리고 있는 게 있어요. 금리가 인상돼서 부동산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네. 금리가 인상돼서 주택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이 빠지는 거라고요. 금리가 인하되잖아요. 금리가 인하되는 게 바로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금리가 인하되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는 거라고요. 이 중간 단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인하되는데 경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수출도 안 되고 막 실업자도 많아져. 근데 바로 금리 인하했다고 가격이 오릅니까? 금리가 인하돼서 주택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금리가 아무리 인하돼도 주택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안 오르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네. 금리하고 한국의 집값을 그려보면 아주 최근에도 예를 들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맞습니다.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집값이 안 올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그리고 당장 내가 삶이 어려운데 왜 금리 떨어졌다고 주택 수요가 증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결선상을 고민하셔야 돼요.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으로 가지 않고 금리 인하가 꼭 어디로 전달돼야 된다? 주택 수요 증가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금리가 당장 인하되더라도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지긴 좀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는 금리하고 부동산 가격을 바로 연결하면 되게 큰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2010년에서 2013년 말씀하신 그 시기가 미국도 뭐 망할 거다 이런 의견이 있고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왜 만드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집을 사는 것 자체가 바보 인식을 받을 정도의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금리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렇죠. 금리가 계속 떨어뜨렸단 말이죠. 주택담보대출. 근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증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금리 인하로 금리가 인하됐으니까 바로 대출 받아서 집 사야지 이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상황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꼭 완전 뭐랄까 인과관계가 밀접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도식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역시 집을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생에서 큰 결정인 만큼 단순하게 금리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면서 판단을 하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광순의 복덕방 4호에서 전세를 완전 주제로 다루신 것만큼 좀 이제 네. 전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핵심이 이제 갭 투자와 관련된 전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쉬운 언어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갭 투자라는 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네. 일종의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죠. 전세를 끼고 사는데 투자 목적이 아닐 수 없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언젠가 내가 살 거야. 아니, 현재는 투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수요가 사실은 제가 궁금했던 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을까. 평균적으로 보면 최근에 집값이 오를 때 주택 매수자 중에서 투자로 볼 수 있는 수요가 전체 매수자 중에서 한 35% 정도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단 말이야. 그러네요. 3명 중에 1명이 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일부 지역은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가장 갭 투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의 용산구인데 이런 지역은 40% 이상까지 올라온단 말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 즉 전세를 끼고 집을 투자 목적으로 샀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들어서면서 갭 투자 비율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전세를 끼고 집 사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준 겁니까?
수요가 준 거죠. 투자 수요가 네, 수요가 주니까 집값이 어떻게 안 빠져요? 안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갭 투자의 변화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제도잖아요, 전세가. 갭 투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상호 이익이긴 해요. 이 전세라는 그렇죠. 제도가 윈윈이 되니까. 그렇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이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내지 않고 목돈을 맡기고 그냥 거기서 집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죠. 맞습니다. 대신 임차인은 그런 이익을 얻으니까 큰 돈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안 받습니까? 이자를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아니 이렇게 뭐 집주인들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전세해 주는 거야라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 돈을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임차인들도 거기에서 이익을 사실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세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전세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특히 투자 수요 측면에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다 보니까 지금처럼 전세 사고가 많이 나는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사고들도 많이 발생하는 건데 뭐 10년 전에도 사실 그랬었잖아요. 이런 시기에는 언젠가는 전세가 사라질 거야. 근데 저도 그러려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상승기가 되니까 갭 투자를 다시 시작하면서 전세라는 게 이제 활발해지고 전세가 다른 나라들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날이 올까?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부동산 문화로 정착이 계속 될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한데 혹시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세제도가 있다가 사라진 나라는 없어요. 아, 원래 없었던 거지. 또 하나 뭐냐면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이 전세제도가 전세 보증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게 집을 사든 어쨌든 지금 일종의 대출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누군가 또 자금을 쓰고 있고 없어지려면 그거를 다른 자금이 들어와서 대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절대 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갭 투자도 안 없어지겠죠. 한국만의 특이한 부동산 문화로서 계속 살아남겠군요. 네. 그래서 한국의 집값은 장기적으로도 안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로 집값이 계속 빠지려면 네네. 시장에서 일본처럼 투자 수요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집값이 계속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전세가 있는 한 계속 투자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집값도 장기적으로 막 가격이 계속 빠지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전세가 있는 한. 전세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엄청나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내가 소득이 없으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기지를 일으켜야 돼. 내 돈을 주고 다 살면 상관없는데 그렇죠. 대출을 일으킬 때는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상환 능력 이런 걸 본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상환 능력이 없어도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대출을 일으켜서. 왜? 맞습니다. 전세라는 사적 대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도 요즘에는 좀 물어보지만 집주인이나 임대인들의 직업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요즘은 이제는 혹시나 전세에 미상환 리스크가 있으니까 맞아요. 세금 뭐, 가끔 물어보기도 하지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직업이 없어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전세자금 대출량이 생기면서 아예 이게 이제 사적 영역에서 완전히 제도권화가 돼버린 그렇죠.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세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최근 거래된 시세들을 보니까 최근 전세가가 2018년 수준까지 하락한 것들도 제법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매매랑 다르게 2년 계약이 주다 보니까 좀 시간차가 또 있다는 얘기들이 있고 또 그런 현상에 대해서 경계하는 목소리들도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앞으로의 전세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해는 2020년이고요. 네네. 그리고 가격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21년이요. 근데 2020년도에 계약된 게 지난해부터 만기 연장이 들어가고 맞습니다. 재계약이나 아니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계약이 돼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올해는 어떻습니까? 2021년에 가장 전세 가격이 절대 가격이 높았던 전세가 만기 연장하고 재계약이나 아니면 혹은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가격의 하락폭이 올해 가장 크겠죠.
가장 높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올해 전세 가격의 하락이 부동산 시장에 크게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바탕 또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거래가 자체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역전세 현상이 심화돼가지고 그렇죠. 사고가 좀 그럴 수도 있고. 발생을.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일부 아파트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강남도 예외가 아닌데 이 10억에 이르던 전세가 10억대로 빠지고 있어요. 10억씩 빠지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한국에서 전세 가격이 빠진 건 이렇게 빠진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없었던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도요. 제가 봤을 때 집주인은 한 번도 전세 가격이 이렇게 크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 항상 전세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과거에 없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건가를 올해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 얘기를 하시니까 또 강남 하반기에 공급 물량도 굉장히 많아질 텐데 거기에 맞물려서 이런 어떤 10억 하락 이런 물량들이 같이 어우러진다면 지금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매매 가격은 떨어지면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안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회피하면 돼요. 근데 전세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직 만기가 안 돼서 20억에 주고 있는데 시장은 10억에 거래돼요. 그럼 무조건 여기로 오게 돼 있어요. 아니 임차인들이 아유 좀 괜찮아요. 20억 주고 그냥 살래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 있죠. 굉장히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임차인들이 사실은 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전세 보증금 중에 약 38%가 대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인상되니까 지금 이자 비용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임차인들이. 임차인들의 행동도 되게 중요합니다. 임차인들이 자기가 크게 뭐 괜찮아 하면 그 집에 계속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제 내리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쉽게 말해서 가열차게 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리는 폭이 더 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들한테 이사 갈 거야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왜냐면 다 당장 이자 비용이 나가니까. 맞습니다. 이자 비용을 대놓고 이제 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집주인분들 중에서 전화 안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시장의 좀 변화가 예전하고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반기에 전세 시장의 변화와 맞물려서 좀 주의 깊게 집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흔히들 이제 서울에는 더 이상 집 지을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난 상승기에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9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제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높다 보니까 이제 새 집 공급, 새 가구가 순수하게 증가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의도처럼 뭐 과밀화를 과고하고 막 40층, 50층 이런 식으로 전부 풀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서울 집값의 지난 몇 년 동안 불패 신화의 근거로 좀 활용이 됐었던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집값 사이클이 반복될 뿐 수요가 꾸준히 우상향하도록 이제 집값을 우상향하도록 밀어 올릴 수밖에 없을까요? 그게 흥미로운 지점은 네네. 예를 들어서 서울 집값이 장기적으로 보면 오를 수 있죠. 근데 그 이유가 공급이 부족해서는 아니에요. 그 이유는 투자 수요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지 절대 공급수가 모자라서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반대로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 집값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급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왜냐면 자산화돼 있고 투자화돼 있기 때문에요. 투자화돼 있는 시장은 이런 투자 수요들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비견한 예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야 부동산하고 어떻게 그런 걸 비교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실체가 없는 투자 자수 중에 뭐가 있습니까? 코인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코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가치가 어디 담보돼 있지 않다. 코인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거는 추가적인 발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까? 수요가 줄고 또 갖고 있는 사람이 매물을 증가시키면서 사실 가격이 엄청나게 빠지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처럼 사실은 투자 시장에서는 절대 공급이 중요하지 않아요. 매물의 양과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가가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같이 보시면 안 된다. 절대 공급이 없어도 가격은 빠질 수 있고 반대로 절대 공급이 많아도 가격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전세적으로 막 공급 늘린다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 엄청나게 하면 그럼 공급 많아진다고 집값 빠집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건축 아무리 많이 해도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공급은 많아지는데. 아니 물론 공급을 무한정하면 언젠가 빠지겠죠. 막 100층 짓고 200층 지어. 투자 수요가 못 따라갈 테니까. 네. 근데 그러기엔 한계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베이스로 생각하시고 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변동 원리를 고민할 때 절대량은 아니다. 집값 오를 때 맨날 그랬잖아요. 서울에 집이 부족합니다. 뭐 피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집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집값 지금 왜 빠집니까? 집이 많이 생겼어요? 전혀 뭐 예. 아니요. 수요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값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절대 공급에 대한 맹신이라든지 그거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들리잖아요. 맞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집 많어 저거. 그럼 집값 올라 안 올라? 올라. 사. 이런 거예요. 직관적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매몰되는데 그게 집값의 변동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확실히 오늘 저도 새삼 느끼는 거지만 금리 혹은 공급 이렇게 되게 사람들이 인과관계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동산 시장에 특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부동산의 자산화, 투자화 때문에 사실은 더 본질적인 변화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집값이 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드네요. 거의 이제 질문이 좀 마무리가 돼가는 상황인데요. 지난번 대담에서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던 말씀이 되게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온리 프라이스 한 5번 정도를 강조를 하셔가지고 가격 하락폭이 극심했던 작년 말부터 올해 초순까지 거래가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저렴해지니까 가격이 매수가 붙는구나 하면서 위원님의 말씀이 맞아 들어간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2023년 9월 기준 26%가 추가 하락하면 바닥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바닥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최근 상반기 반등 때문에 이 조건에 들어가는 단지는 아직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기준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네. 또 4월에 하락을 보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하고 올해 1월 초에 일부 아파트가 그 단계에 들어간 게 있었어요. 정말요? 네. 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막 사람들이 또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일부 그런 단계에 들어간 게 있어요. 어디냐면 세종시. 세종시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가격대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그래서 광순의 복덕방 5호에서는 세종시를 분석합니다. 어쨌든 가격이 빠지면 다시 수요는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가격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계속 그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좀 추적하는 컨텐츠가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세종시의 하락폭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거기 실수요자의 만약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이면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을 정도로 반토막이 난 집들이 수두룩하고 5월 광순의 복덕방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하시니까 5월에 나오지 않나요? 5월에 나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아닙니다. 4월에 나오죠. 왜냐면 네네. 2주마다 한 번씩 내거든요. 2주에 한 번씩 나오나요? 엄청나죠. 너무 바쁘시겠네. 그러면 조만간 나올 광순의 복덕방 5호 꼭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혹시 저번에 한번 그 알려주셨던 노하우처럼 저희 기승식당 구독자들만을 위해 저희 아직 많이 안 보기 때문에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저희의 구독자만을 위해 한번 또 알려주실 혼란의 부동산 시장 조언해 주실 만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동산의 사이클이 또 길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 여유를 갖는 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서 공부는 대신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저희 뭐 유튜브도 많이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뭐 제가 보내드린 이제 레포트도 잘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시장을 움직이는 기본적으로 변동 원리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시장을 움직이는 건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아니고 금리가 어떻게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그런 고민이 필요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이 부동산 시장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약간 부동산 전문가가 돼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또 변동하는 원리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시장의 불황기나 안 좋을 때 좀 잘 여유를 가지시되 공부 내지 좀 이렇게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건 사실 번외 질문인데 저희 네. 게스트분들은 항상 이제 마지막에 한번 자투리로 드리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위원님도 이제 아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네. 혹시 금과옥조로 삼으시는 어떤 투자 원칙이나 혹은 이건 격언 이 원칙만 지켜도 사실 중간은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투자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 의견을 계속 바꿉니다. 좀 유연성을 가지시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주식이나 여기 이 부동산은 좋아. 그러면 내일 일어나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냥 내 고집을 부리면 사실 저희가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유연하게 생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좋은 건 나빠질 수 있고 또 나쁜 건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저만의 원칙입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되게 큰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주식을 하지만 내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낼 거야라고 한번 언급을 해버리면 그거를 꼭 수익을 보고 싶다는 마음에 사실 내가 잘못 판단했네라는 생각이 들어도 잘 못 팔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말씀을 듣고 보니 역시 유연함,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유연함을 갖는 게 또 투자에서는 큰 어떤 덕목이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오늘 이렇게 이강수 위원님과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저희 순톡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다시 만나고 싶어했던 게스트인 만큼 정말 1시간 동안 유익하고 알찬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순톡을 통해 현명한 내 집 마련, 기회와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부동산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